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입니다. 이름은 박화선. 흔한 이름이죠.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훈련소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매일 새벽 6시 47분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잠듭니다. 그냥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예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 오른손에 왜 세 손가락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는지. 비 오는 날이면 손등이 욱신거리고 아파요. 1975년 겨울 설악산 깊은 계곡에서 받은 동상입니다. 사실 이 청소일을 시작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손자 준석이가 곧 군대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가 걱정됐어요. 요즘 군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뉴스로 봤거든요. 가혹행위, 괴롭힘, 사고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훈련소 행정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청소 인력 모집 공고가 있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손자 곁에서 지켜보기 위해서요. 그날의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2024년 11월 어느 화요일 제가 모욕을 당했던 그날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여긴 복지관이 아니라 군대입니다. 중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빗자루를 쥐고 있었죠. 주변 병사들은 킥킥거리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틀 후 이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초라해 보이는 청소부 할머니가 누구인지.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 47분에 눈을 떴어요. 47분. 제게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1975년 그날 무전을 보낸 시각이 새벽 6시 47분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47년째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훈련소 정문을 들어설 때 경비병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박화선 씨, 오늘도 추운데 고생 많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춥지도 않아요. 진짜였습니다. 영하 20도 눈보라를 견뎌본 사람에게 요즘 날씨는 따뜻한 봄날 같았으니까요. 청소 도구함에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꺼냈습니다. 낡은 고무 장갑을 껴요. 손끝이 다 닳아서 구멍이 뚫려 있었죠. 새 장갑을 살 돈은 있었지만 굳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게 편했어요. 삼동복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슥, 슥. 빗자루 소리만이 조용한 복도에 울렸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먼지를 반짝이게 만들었죠. 예쁜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병사 둘이 지나갔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친구들이었죠. 아, 냄새. 진짜 노인정 냄새 나는데요? 그쵸? 완전 할머니 냄새. 저는 빗자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죠. 이런 말들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2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니까요. 복도를 절반쯤 쓸었을 때였습니다. 군화 소리가 들렸어요. 묵직하고 빠른 걸음이었죠. 돌아보니 중대장이었습니다. 김태호, 32살, 사관학교 출신. 제가 이름을 아는 건 명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불쾌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여기 청소가 이게 뭡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세우고 그를 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무슨 말씀이긴요. 먼지가 여기저기 날리고 있잖아요.
훈련병들이 코로 먼지를 먹겠어요. 먼지를. 죄송합니다. 오늘 바람이 좀 세서요. 핑계 대지 마세요.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혐오가 가득했어요. 요즘은 이런 분도 인력으로 받나 봐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이런 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47년 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죠. 여자가 무슨 정찰 임무냐? 집에서 밥이나 하지. 그때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신경 써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병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명쯤 되었을까요? 다들 구경하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군기 빠지네. 이래서 민간인 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한 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따라 웃었죠. 저는 그냥 빗자루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중대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청소나 하세요. 여긴 복지관이 아니라 군대입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핸드폰 알림음만 작게 울렸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리는 척 했어요. 오른손 손등에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세 손가락이 절반밖에 남지 않은 손. 중대장이 잠깐 그 손을 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세요. 딴짓하지 말고요. 그가 돌아섰습니다. 병사들도 웅성대며 흩어졌어요. 저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슥, 슥. 먼지가 날렸고 햇살에 반짝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47년 전 그날처럼요. 눈보라 속에서 무전기를 쥐고 있던 그때처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구석에서 식판을 닦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밥을 먹으며 떠들었어요. 진짜 아까 봤어? 중대장님한테 혼나는 거. 완전 불쌍하던데. 근데 뭐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지. 이래서 민간인은 안 된다니까.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듣지 않는 척했어요. 식판을 계속 닦았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병사였어요. 20세쯤 되어 보였죠. 이거 떨어지셨어요.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준석? 제 손자였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했죠. 2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준석이가 생각하는 할머니 모습이 아니게 검갈색으로 염색도 하고 안경도 벗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밥 잘 먹어요. 훈련 힘들죠? 네. 좀요. 힘내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준석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더군요. 식판을 다 닦고 청소 도구함으로 돌아갔습니다. 빗자루를 제자리에 두려는데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대위 계급장을 단 남자였습니다. 김성민. 40쯤 되어 보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봤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도구함을 잠그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훈련병들이 뛰고 있었어요. 준석도 그 안에 있었죠. 손등에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1975년 겨울. 설악산 계곡. 영하 20도. 무전기.
동상, 그리고 코드네임 서리꽃. 아무도 모릅니다. 이 초라한 청소부 할머니가 47년 전에 무엇을 했는지,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이틀 후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2시 15분. 저는 삼동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이 복도는 특별했습니다. 47년 전 바로 이곳에서 부상병들이 실려나갔거든요. 지금은 깨끗하고 밝지만 그때는 피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었죠. 슥, 슥, 빗자루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쓸었어요. 창틀 밑에 먼지도 소화기 뒤에 거미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곳이 제가 손자를 지켜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발걸음이 묵직했죠. 돌아보니 중대장이었습니다. 이번엔 병사 4명을 데리고 왔더군요. 얼굴에 불쾌함이 가득했어요. 아직도 안 그만두셨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젠 체면상이라도 나가셔야죠.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멀리서 훈련병들이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구경하려는 거였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구역은 제 구역이에요. 끝까지는 닦고 가야죠. 중대장이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얼마나 많은 무지가 담겨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끝까지요? 웃기시네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군대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남아요. 그것도 모르세요?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훈련병들의 발소리도 멈췄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대장이 제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았어요. 휙! 빗자루가 제 손을 떠났습니다. 47년 전 무전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놓지 않았죠. 지금은 그냥 빼앗겼습니다. 이거 봐요. 중대장이 빗자루를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뭐가 닦여요? 이건 청소가 아니라 먼지 날리기죠. 병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죠. 멀리 훈련병들 사이에서 준석이 보였습니다. 제 손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지금 그만두셔야겠어요. 나이로 봐서도 체력으로 봐서도 한계 아닙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47년 전 그날 눈보라 속에서 무전기를 쥐고 있던 그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계는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정해놓고 보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걸 감추려는 듯 더 크게 소리쳤어요. 이봐요. 그 입 다물어요. 그가 빗자루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덜그러. 빗자루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마치 총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그 나이엔 고집도 체력 낭비입니다. 중대장이 주변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구역 청소는 병사들이 합니다. 외부 인력은 청소도구 사용 금지예요. 알겠습니다. 병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중대장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계약 기간만 채우고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바닥에 구르는 빗자루를 내려다봤습니다.
47년 전엔 무전기였고 지금은 빗자루였습니다. 도구는 달라졌지만 상황은 비슷했어요. 알겠습니다. 중대장이 의외라는 듯 저를 봤습니다. 아마 제가 대들 거라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훈련병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준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손자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등 뒤로 중대장의 비웃음이 들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제 손등의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비가 올 징조였죠. 아니면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신호이거나 그때 한 사람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위 계급장을 단 남자였어요. 김성민. 어제도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위님. 김성민 대위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청소 도구함에 도착했습니다. 빗자루는 중대장이 가져갔으니 넣을 것도 없었죠. 저는 그냥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창밖으로 훈련병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어요. 준석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달리는 모습이 보였죠. 제 아들도 저렇게 군대를 다녔습니다. 30년 전이었죠. 그때도 저는 이렇게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들어왔으니까요. 그날 저녁 7시 12분이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님, 준석이 잘 지내고 있나요? 걱정돼서요. 저는 잠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준석이는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훈련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손등의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손가락이 절반밖에 남지 않은 오른손. 47년 전 그날의 흔적이었죠. 그날도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기 직전이었어요. 무전기를 쥔 제 손이 얼어가고 있었죠. 서리꽃에서 독수리로. 적 병력 확인. 12시 방향. 3km. 무전을 보냈습니다. 답이 왔어요. 서리꽃, 철수하라. 위험하다. 하지만 저는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좌표를 끝까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우리 부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남을 겁니다. 손자를 지켜봐야 하니까요. 버스가 언덕을 넘었습니다. 훈련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그곳에 갈 거라는 걸. 그리고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훈련소 행정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성민 대위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잠시 멈췄죠. 그리고 눌렀습니다. 군단장님, 성민입니다. 전화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박화선 씨는 어떠신가? 김성민 대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심각하다니? 중대장이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빗자루까지 빼앗았습니다. 청소도구 사용을 금지시켰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화선 씨는 뭐라고 하시던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참고 계십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네. 곧 갈 테니까 상황 주시하고 있게.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성민 대위가 시계를 봤어요. 오후 7시 47분.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47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쌓여 있었어요. 밤새 많이 내렸나 봅니다. 하얀 세상이었죠. 순간 4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설악산 계곡도 이렇게 새하였었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위험했던 그 겨울. 손등이 욱신거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늘 이랬어요. 오래된 상처는 날씨를 기억하나 봅니다. 훈련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왔어요. 눈 때문에 청소할 게 많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청소도구함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열쇠를 넣어봤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누가 바꾼 거였죠?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중대장이었어요. 새벽 7시인데 벌써 나와 있더군요. 청소도구를 좀 꺼내려고요. 아, 그거요? 중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외부 인력은 청소도구 사용 금지라고요. 그럼 제가 뭘 하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계시면 돼요. 어차피 월급은 나가니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대장이 지나가며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쉬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것도 모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중대장이 멀어졌습니다. 복도에 저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훈련병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삽으로 눈을 퍼 나르고 있었죠. 준석도 보였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복도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게 47년 동안 저는 늘 움직였습니다. 서 있거나 걷거나 뛰거나 멈춰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8시, 9시, 10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식판을 닦으려고 했죠. 하지만 취사병이 막았어요. 죄송한데요. 중대장님이 외부 인력은 식당 출입 금지라고 하셨어요. 식판도 못 닦나요? 네. 죄송합니다. 취사병의 표정이 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명령이니까요. 저는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싸왔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허전했어요. 훈련병들이 밥을 먹으며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준석이 있었어요. 손자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김성민 대위였어요. 힘드시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으십니다. 김성민 대위가 제 손을 봤습니다. 흉터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 손, 전쟁에서 다치신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비슷한 거죠. 오래된 일입니다. 몇 년도예요? 1975년이요. 김성민 대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설악계곡 작전?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떻게 아는 거죠? 대위님은 어떻게 그걸? 제 아버지가 그 작전에 참여하셨습니다. 소대장이셨죠? 아,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상철 소대장. 그때 28이었던 젊은 장교.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였군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서리꽃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현장 요원이 없었으면 우리 소대가 전멸했을 거라고.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님은 잘 계시나요? 김성민 대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리꽃에게 감사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단장님께 보고했습니다. 뭐요? 박화선 씨가 혹시 그 서리꽃이신가 해서요. 손의 흉터랑 나이가 맞았거든요. 군단장님이 김영철 중장님이십니다. 그때 우리 소대 막내병이셨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영철이 그 어린 병사가 지금 중장이 되었군요. 그분이 곧 오실 겁니다. 박화선 씨 때문에요. 아니에요. 오시면 안 돼요.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손자가 여기 있어요. 이준석. 제가 그 아이 때문에 여기 들어왔어요. 지켜보려고요. 그런데 이렇게 소란 피우면 아이가 힘들어요. 김성민 대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중대장이 너무 심합니다.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참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작게 웃었습니다. 47년 전에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자가 왜 참느냐고. 그냥 철수하라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똑같아요. 제가 여기 있어야 손자가 안전해요. 그게 제 임무예요. 김성민 대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께는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 모레 오신대요. 모레요?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녹고 있었어요. 이틀만 더 참으면 되는 거였죠. 그날 오후 4시였습니다. 훈련병들이 집합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중대장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분 보이죠? 쟤를 가리켰습니다. 훈련병들이 일제히 저를 봤어요. 저런 분이 군대에 계십니다. 외부 청소 인력이죠. 하지만 일은 제대로 못하세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러분은 저렇게 되지 마세요. 젊을 때 열심히 해야 나이 들어서 저런 일 안 합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준석이 저를 봤습니다. 손자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주먹을 쥐고 있었죠. 자, 그럼 다시 훈련 시작합니다. 훈련병들이 흩어졌습니다. 준석이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할머니,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거요. 처음부터. 왜 말 안 하셨어요?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준석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중대장님이 왜 저래요?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해요?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참는 게 아니잖아요. 준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훈련병들이 돌아봤어요.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저는 손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걱정돼서 온 거야. 곁에서 지켜보고 싶었어.
저 때문에? 응. 너는 할아버지를 닮았거든. 착하지만 너무 참는 성격. 그게 걱정돼서 준석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도 너무 참으시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거 익숙하거든. 익숙하다니요? 1975년 겨울 할머니는 설악산 계곡에서 무전기를 들고 있었어. 영하 20도였지. 손가락이 얼어가는데도 무전기를 놓지 않았어. 준석이 제 손을 봤습니다. 그때 다치신 거예요? 응. 하지만 후회 안 해. 그 무전 덕분에 47명이 살았거든. 47명.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는 여기서 널 지켜볼 거야. 끝까지. 준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힘내. 훈련 끝나면 금방이야. 네. 준석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47년 전 그날도 이런 노을이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손가락은 얼어붙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사람들을 구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지만 괜찮았어요. 손자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김성민 대위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단장님, 성민입니다. 그래, 상황이 어떤가? 더 심해졌습니다. 중대장이 오늘 훈련병들 앞에서 박화선 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뭐라고?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분이 알게 됐습니다. 이준석 훈련병이요. 손자가 거기 있었나? 네. 그래서 박화선 씨가 오시는 걸 꺼려 하십니다. 손자가 힘들까 봐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네. 그래도 가야겠어. 내일 당장 가지. 내일이요? 모레 아니었습니까? 하루를 더 못 기다리겠네. 내일 아침 8시에 도착하겠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성민 대위가 창밖을 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목요일 아침 6시 47분.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철이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죠. 김성민 대위가 어제 살짝 귀띔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 손자 준석이 걱정됐어요. 소란이 커지면 아이가 힘들어할 텐데.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죠. 훈련소에 도착했습니다. 7시 30분이었어요.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훈련병들이 아침 점호를 받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7시 50분. 김성민 대위가 지나가며 눈짓을 했습니다. 곧 오신다는 신호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47년 만에 만나는 거였죠. 그때 22살 어린 병사였던 영철이를, 이제는 중장이 된 그를. 8시 5분. 중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죠. 아, 오늘도 계시네요? 저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집에 계시지. 왜 매일 여기 오세요? 계약 기간이 남아서요. 계약이요? 그거 중요해요? 중대장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조롱이 가득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당신 같은 인력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죠. 병사 몇 명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또 구경거리가 생긴 거였죠. 이번 달 말이면 계약 끝나죠?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그리고 제발 다시는 이런 데 지원하지 마세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게 뭘 알겠다는 거예요? 중대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이 여기 맞지 않는다는 거 알겠다는 거죠? 그 나이에 이런 일 하는 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때였습니다. 중대장님, 한 병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뭔데? 군단장님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군단장님이? 오늘 방문 일정 없었는데? 갑자기 오신다고 합니다. 지금 정문 통과하셨습니다. 중대장이 당황했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치며 서둘렀죠. 빨리 정렬시켜. 전 부대 집합. 병사들이 뛰어갔습니다. 복도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8시 12분. 검은색 승용차가 본관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철 중장이 내렸어요. 67세. 하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군복이 잘 어울렸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중대장이 급하게 달려가 격려했습니다. 군단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시라 준비는 필요 없네. 김영철 중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박화선 씨는 어디 계신가? 박화선 씨요? 중대장이 당황했습니다. 청소 인력 말인가? 네, 저기 계십니다. 중대장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김영철 중장의 시선이 저에게 왔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7년 만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병사가 이제 중장이 되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김영철 중장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군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죠. 중대장과 병사들이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김영철 중장이 제 앞에 섰습니다. 2미터 거리였어요. 그가 제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때 그 병사라는 걸. 서리꽃.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죠. 서리꽃? 그게 뭐야? 모르겠어. 무슨 코드네임인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이네요, 영철이. 김영철 중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당신이셨습니까? 그래요. 접니다. 47년 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다들 잘 살고 있는지. 김영철 중장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중대장과 병사들을 보며 말했어요. 전 장병 집합, 지금 즉시. 예. 병사들이 뛰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수백 명이 모였어요. 준석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김영철 중장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존경합니다. 현장 요원 박화선. 정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중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성민 대위가 앞으로 나와 격려했습니다. 전 장병, 코드네임 서리꽃 박화선, 현장 요원에게 격려. 수백 개의 손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준석이 제일 앞줄에서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졌어요. 47년 전 그날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 지켜냈다는 뿌듯함,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영철 중장이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격려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적? 이분은 1975년 12월 17일 설악계곡 작전에서 단독으로 적진 3km 안으로 침투해 좌표를 보낸 분입니다. 병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영하 20도 눈보라 속에서 무전기를 든 손이 동상으로 얼어가는데도 끝까지 무전을 보냈습니다. 김영철 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무전 덕분에 우리 소대 47명이 살았습니다. 저도 그 47명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때 22살이었습니다. 막내병이었죠.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영철이가 제일 어렸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전 보낼 때 당신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서워하지 마, 금방 끝나, 라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김영철 중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억합니다. 그 목소리 덕분에 버텼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김영철 중장이 그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자네는 뭘 몰랐나? 그분이 그런 분이신 줄. 그러니까 모욕해도 된다는 건가? 정적? 자네가 모욕한 사람은 청소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네. 중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철 중장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박화선 씨,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참으셨습니까? 저는 준석을 봤습니다. 손자가 울고 있었어요. 손자 때문이에요. 저 아이가 여기 있었거든요.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김영철 중장이 준석을 봤습니다. 손자분이? 네. 이준석이에요. 준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격려했어요. 이준석 훈련병입니다. 김영철 중장이 준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러운 할머니를 두었군. 명심하게. 진짜 강한 사람은 무기를 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사람일세. 알겠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경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김영철 중장이 말했습니다. 박화선 씨,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병사들이 알아야 합니다.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7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어요. 꼭 해야 하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김영철 중장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병사들이 더 가까이 모였습니다. 준석도 맨 앞에 앉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죠. 1975년 12월 17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저는 그때 32살이었습니다. 현장 요원이라는 직책으로 일하고 있었죠. 군인은 아니었지만 군과 함께 움직였어요.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설악산 계곡에 우리 소대가 고립됐다고. 적 병력이 포위했다는 거였어요. 얼마나요?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200명쯤. 우리는 47명이었죠. 병사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임무는 적 병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우리 부대가 구출 작전을 펼 수 있었죠. 혼자 가신 겁니까? 김성민 대위가 물었습니다. 네.
혼자였어요. 여럿이 가면 들킬 위험이 컸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어요.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무전기 하나만 들고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영하 20도였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른손 흉터를 쓰다듬었어요. 2시간 걸려 적진 1km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봤죠. 적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걸. 무서우셨겠어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죠. 하지만 가야 했어요. 더 가까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km까지 갔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서 적 병력 배치를 확인했어요. 손이 얼어가고 있었지만 무전기를 놓을 수 없었죠. 그때 무전을 보내신 겁니까? 네. 좌표를 보냈어요. 적 병력 위치, 화기 배치, 모든 걸 보냈습니다. 김영철 중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무전을 들었습니다. 아주 차분한 목소리였죠.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떨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들리게 한 거죠. 하지만 손이 무전을 다 보내고 나니 손가락 3개가 감각이 없었어요. 동상이었죠. 나중에 병원에서 절반을 잘라냈습니다. 병사들이 저의 손을 봤습니다. 모두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 무전 덕분에 구출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47명 전원이 무사히 돌아왔어요. 대단하십니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영철 중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화선 씨는 그 공로로 표창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요원은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됐죠.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괜찮았어요. 그 사람들이 살았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김영철 중장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전을 들었으니까요. 그 목소리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저도요. 영철이 목소리도 기억해요. 무서워하던 그 어린 병사. 김영철 중장이 웃었습니다. 이제는 늙은 군인이 됐습니다. 늙긴요. 멋있던데요. 병사들이 웃었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그때 중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박화선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화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안쓰러웠죠. 알았으면 안 그랬을 겁니까? 네. 제가 영웅이니까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니까 존중하는 겁니까? 중대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예요. 하지만 모든 할머니,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요. 과거가 뭐였든. 중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배웠으니까요. 김영철 중장이 말했습니다. 중대장, 자네는 한 달 근신이네. 그리고 모든 민간 인력에게 사과하게. 알겠습니다. 중대장이 격려했습니다. 김영철 중장이 병사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배웠습니까? 한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진짜 용기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좋아요. 또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나이나 직책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김영철 중장이 웃었습니다. 잘 배웠군요. 명심하십시오.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임이 해산됐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준석이 제게 왔습니다. 할머니. 응.
자랑스러워요. 준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없었어. 과거는 과거니까. 하지만 준석아, 제가 손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 네. 할머니는 47년 전에 47명을 지켰어. 지금은 너 한 명만 지키면 돼. 그걸로 충분해. 준석이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47년의 비밀이 풀린 순간이었죠. 김영철 중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눈물을 닦았어요. 박화선 씨, 네. 다음 주에 청와대에서 표창식이 있습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표창이요? 47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죠. 대한민국이 당신께 빚을 졌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빚 같은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받으셔야 합니다. 제발요. 김영철 중장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렸습니다. 겨울인데도 따뜻했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죠. 47년 전 그날도 이런 하늘이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손은 얼어붙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성민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박화선 씨, 아버지가 전하고 싶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미안하긴요. 아버지는 평생 서리꽃을 찾지 못한 걸 후회하셨습니다. 고마움을 전하지 못해서요. 저는 김성민 대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께 전해주세요. 잘 살아주셔서 고맙다고. 그게 제일 큰 보답이었다고. 김성민 대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청소도구함 열쇠를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빗자루를 들지 않았어요. 이제는 필요 없었으니까요. 임무는 끝났습니다. 손자를 지켰고 진실이 밝혀졌고 사람들이 배웠으니까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금요일 아침 6시 47분. 평소처럼 눈을 떴어요. 하지만 기분이 달랐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죠. 훈련소에 도착했을 때 경비병이 경례를 했습니다. 박화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그냥 편하게 해도 돼요. 아닙니다. 선생님께는 마땅히 해야 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대우가 낯설었어요.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병사들이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저기, 편하게 해도 돼요. 아닙니다. 모두가 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죠. 청소 도구함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는데 이미 열려 있었어요. 안을 보니 새 빗자루와 걸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고무장갑도 새 것이었어요. 박화선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대장이었어요. 중대장님, 제가 새로 준비했습니다. 낡은 도구로 일하시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미안함이 가득했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중대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만하세요. 감사합니다. 중대장이 돌아섰습니다. 걸음걸이가 전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더 진지해 보였죠.
저는 새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손에 딱 맞았죠. 슥, 슥. 빗자루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어요. 편안했습니다. 할머니, 준석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준석아, 훈련은? 지금 휴식 시간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보고 싶긴. 매일 보잖아. 그래도요. 준석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어젯밤 다들 할머니 얘기만 했어요. 그래. 네. 다들 존경한다고 했어요. 저도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과하게 자랑하지 마라.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그래도 영웅 할머니잖아요. 영웅은 무슨, 그냥 할 일 한 거지. 준석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할머니, 이제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응. 계약 기간까지는요. 그럼 2주 더 계시네요? 그래. 2주. 좋다. 2주 동안 매일 볼 수 있겠네요. 준석이 신나했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섰을 때 취사병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특별히 준비한 자리였어요. 깨끗한 테이블에 의자까지 있었죠. 아니, 이럴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밥을 가져왔습니다. 반찬이 푸짐했어요. 이건 너무 많은데요? 선생님께는 이 정도는 해야죠. 취사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군단장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박화선 선생님을 최고로 대우하라고요. 에휴, 과하네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병사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사진요? 네. 기념으로요. 그래요. 그럽시다. 병사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10명, 20명. 다들 웃고 있었어요. 준석도 옆에서 찍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나란히 서서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편안한 미소였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는데 김성민 대위가 왔습니다. 선생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그럼요. 대위실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차를 마시며 김성민 대위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표창식입니다. 그렇군요. 청와대에서 하신대요. 대통령께서 직접 수여하신답니다. 대통령이요? 네. 47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해드리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어요. 왜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걸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김성민 대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했습니다. 아주 특별했어요. 그 추운 겨울에 혼자서 적진 3km를 들어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47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지내신 것도 대단하십니다. 자랑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셨잖아요. 제가 작게 웃었습니다.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손가락 3개 잃은 거요? 그게 아니라 47명의 생명을 구하신 거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성민 대위님, 네. 아버님께 말씀 전해주세요. 그날 밤 제일 무서웠던 건 추위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이 죽을까봐 그게 무서웠다고요. 김성민 대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틴 거예요. 손가락 따위는 상관없었어요. 여러분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선생님, 저는 운이 좋았어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김성민 대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훈련병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뛰는 모습들. 준석도 보였어요. 열심히 뛰고 있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손자의 모습을, 젊은 병사들의 모습을. 47년 전에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훈련하고 웃고 땀 흘리고 그들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할머니, 준석이 다가왔습니다. 땀범벅이었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이제 적응됐어요. 다행이다. 준석이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용감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요. 저는 손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석아, 용기는 큰 일에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럼요. 매일매일 작은 일에도 필요해. 친구가 힘들 때 다가가는 것,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게 다 용기야.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처럼 살게요. 아니, 할머니처럼 말고 준석이답게 살아. 그게 더 중요해. 할머니답게는 왜 안 돼요? 할머니는 손가락 3개를 잃었잖아. 너는 다 가지고 살아야지. 준석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47년. 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혼자 간직했던 기억.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됐고, 인정받았고, 감사받았어요. 무엇보다 손자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님, 준석이한테 연락 왔어요. 할머니 일 때문에 뉴스에 나올지도 모른대요. 정말이에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그런가 봐.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이야기야. 자랑스러워요, 어머님. 고마워. 준석이 잘 키워줘서 내가 더 고마워. 버스가 언덕을 넘었습니다. 훈련소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내일 다시 갈 겁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2주 동안은요. 손등에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아프지 않았어요. 따뜻했죠. 47년 전의 상처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흔적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6시 47분이 아니라 5시에 일어났어요. 표창식 때문이었죠.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만 걸려 있었어요. 뭘 입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제가 어제 옷 사뒀어요. 지금 가져갈게요. 괜찮아. 그냥 있는 거 입으면 돼. 안 됩니다. 청와대 가시는데요. 30분 후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입으세요.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단정하고 우아했어요. 이거 비쌌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자랑스러워요. 정말로요. 고마워. 준석이 잘 키워준 것도 고맙고 제가 더 고마워요. 며느리가 화장도 해줬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청와대로 가는 차에 탔습니다. 김영철 중장이 직접 마중 나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중장님도 오시는군요.
당연하죠. 제가 증인입니다. 그날의 증인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갔어요. 창밖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떨리십니까? 김영철 중장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47년 전 그날보다는 덜하지만요. 그날은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해야 했어요. 왜 하셨습니까? 거절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양심의 문제였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김영철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그게 서리꽃이죠.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경호원들이 안내했습니다. 넓은 복도를 걸었죠. 벽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편안한 소파가 있었어요. 차가 나왔습니다. 따뜻했죠. 박화선 선생님?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비서실 직원이었어요. 네. 곧 시작됩니다. 긴장되시죠? 조금요. 괜찮으세요. 대통령님께서 아주 따뜻하신 분이세요. 1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넓은 홀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많았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죠. 앞쪽에 단상이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저기 서시면 됩니다. 단상 옆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통령님 입장하십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죠. 대통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화선 선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대통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47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박화선 선생님의 표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철 중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1975년 12월 17일 설악계곡 작전에 대해서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새벽 5시 우리 소대는 적에게 포위됐습니다. 47명이 200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이었죠.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전기는 고장났고 날씨는 영하 20도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김영철 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코드네임 서리꽃 박화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은 혼자서 적진 3km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좌표를 보냈습니다. 손이 동상으로 얼어가는데도 무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무전 덕분에 구출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47명 전원이 살았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김영철 중장이 격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웠죠. 대통령이 표창장을 들었습니다. 박화선 선생님. 네. 선생님은 47년 전 대한민국을 지키셨습니다. 47명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이 표창을 드립니다. 표창장을 건넸습니다. 무거웠어요.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지켜졌습니다.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오른손을. 세 손가락이 절반밖에 없는 그 손을.
대통령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손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존경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식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날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왜 47년 동안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할머니예요. 하지만 영웅 아닙니까? 영웅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람을 지키는 일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자를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47년 전에도 지금도요. 기자들이 적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네, 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소하는 사람, 경비 서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그분들도 다 누군가를 지키고 있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부디 그분들을 존중해 주세요. 과거가 뭐였든, 나이가 몇이든, 직업이 뭐든. 사람이니까 존중받아야 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더 크게, 더 길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47년 만에 밝혀진 영웅의 이야기. 코드네임 서리꽃 박화선 씨입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표창장을 받는 모습도 나왔죠. 75세 할머니는 47년 전 홀로 적진에 들어가 47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영철 중장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오래된 지인들. 화선아, 뉴스 봤어. 대단하더라. 언니, 왜 말 안 했어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준석이의 전화였어요. 할머니, 뉴스 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봤구나. 전우들이 다 봤어요. 다들 할머니 자랑했어요.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준석아.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47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혼자 간직했던 비밀.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47년 전 그날 밤에도 이런 별들이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올려다본 하늘에. 그때도 지금도 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고,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표창장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공로를 인정하여. 글자가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습니다. 손자의 목소리. 할머니 사랑해요. 그게 최고의 표창이었습니다. 표창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훈련소로 돌아왔어요. 새벽 6시 47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청소 도구함을 열었습니다. 새 빗자루가 반짝였어요. 일주일 동안 썼지만 여전히 깨끗했죠. 슥, 슥. 마지막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병사들이 아직 점호 중이었죠.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좋았어요.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대장이었어요. 중대장님, 이른 시간이네요. 네. 선생님 마지막 날이라서요. 중대장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편지였습니다. 뭔데요? 사과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다 썼어요. 선생님께 잘못한 것들이요. 편지를 열었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었어요. 선생님 죄송했습니다. 존중하지 못해서요. 저희가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이 뭔지요.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네, 꼭 전하겠습니다. 중대장이 격려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중대장님도 잘하실 거예요. 이제는 다르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아침 9시였습니다. 준석이 달려왔습니다. 오늘이 수료식이었어요. 할머니, 준석아, 다 끝났구나. 네. 이제 자대 배치 받아요. 어디로 가는데? 강원도요. 지오피래요. 그래, 추울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도 겨울에 설악산 가셨잖아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춥고 힘들 거야. 네. 할머니처럼 강하게 버틸게요.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동료를 지키는 거야. 옆 사람을 챙기는 거.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처럼 할게요. 준석아. 네. 할머니 자랑스럽다. 잘 컸어. 준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할머니와 손자가 껴안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수료식이 시작됐습니다. 훈련병들이 정렬했어요. 준석도 그 안에 있었죠.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벤치에 앉아서요. 김성민 대위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네. 계약이 끝났어요. 아쉽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제가 뭐요? 그냥 청소했을 뿐인데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존중이 뭔지, 진짜 용기가 뭔지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에요. 진심입니다. 김성민 대위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 사진입니다. 47년 전 그때 찍은 거요.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군인들이 눈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김상철 소대장도 보였어요. 그리고 22살 영철이도. 이거 간직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선생님이 지킨 사람들이에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수료식이 끝났습니다. 훈련병들이 자대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준석이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전 이제 가요. 그래. 조심히 가라.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응. 걱정 마. 준석이 가방을 메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할머니, 제가 전역하면 할머니한테 처음 가겠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요, 할머니. 나도 사랑해, 준석아. 준석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요. 오후 3시였습니다. 짐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고무장갑, 여벌옷, 도시락통, 청소도구함을 마지막으로 닫았습니다. 열쇠를 반납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병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정말요? 그럼요. 젊은 친구들 보는 게 즐거웠어요.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별 인사였죠.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합니다. 한 명 한 명 악수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중대장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잘 지내요, 중대장님. 이제는 달라졌으니까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훈련소가 보였습니다. 2년 동안 다닌 곳이었죠.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어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철 중장이었어요. 박화선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네, 중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부하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 거예요. 할머니답게요. 그것도 좋습니다.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저도요, 영철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타서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훈련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손등에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아프지 않았어요. 47년의 상처가 이제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47명을 구한 그 손, 손자를 지킨 그 손, 이제는 편히 쉴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버스가 언덕을 넘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렸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75세 할머니의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47년 전 그날처럼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에 사진을 붙였습니다. 47년 전 그날의 사진. 제가 구한 47명의 사진. 그리고 오늘 준석이와 찍은 사진도 붙였어요. 둘을 나란히 놓으니 좋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죠. 47년 전에도 오늘도 노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고,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제 손을 봤습니다. 세 손가락이 절반밖에 없는 손. 이 손이 47명을 구했습니다. 이 손이 2년 동안 복도를 닦았습니다. 이 손이 손자를 지켰습니다. 이 손은 자랑스러운 손이었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준석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자대 도착했어요. 여기도 눈이 와요. 할머니 생각나네요. 사랑해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준석아, 조심해. 춥거든. 할머니도 사랑해.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별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47년 전에도 봤던 그 별들이요. 별처럼 저도 빛나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들을 지키는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47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유입니다. 왜 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걸 아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살아요. 그게 제 이유입니다. 그게 코드네임 서리꽃의 의미입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겁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평범한 하루가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도 용기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빛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빛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을 지키는 빛으로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코드네임 서리꽃, 박화선, 75세, 아직 현역입니다. 여러분, 박화선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할머니, 경비 서는 아저씨, 배달하는 청년. 그들도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녀이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직업이 평범하다고,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가 뭐였든 지금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 자체로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진짜 영웅입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주변에서 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더 감동적이고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